제가 쇼츠로 올린 키토 레시피 영상의 식재료 중에 코코아나 채소를 보고 옥살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식물성 식품 안에 있는 옥살산이나 렉틴 같은 식물성 독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철저한 옥살산 제거 식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특별히 제한하는 음식 없이 다소 느슨하게 키토식을 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 구독자분들 중에는 엄격한 카니보어를 실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식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옥살산이든 식이섬유든 탄수화물이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끊을 수도 있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토든 카니보어든 어떤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잘 맞는 식단을 찾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캠베리 박사는 키토와 카니보어 식단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니보어와 키토. 둘 중 어떤 게 당신에게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니까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변수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켄 베리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키토제닉 식단을 했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년째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좋습니다. 즉, 저는 두 식단을 직접 해본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식단을 바꾼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카니보어와 키토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선택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더 우월하냐를 따지기보다 내 몸과 내 상황에 맞춰서 더 유리한 도구를 고르는 문제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키토가 나을 때가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카니보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키토란 무엇일까요? 키토는 한마디로 탄수화물은 아주 낮게,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저탄수 채소나 견과류, 소량의 베리류 같은 식물성 식품은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케토시스, 즉 지방을 주요 연료로 쓰는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게 됩니다. 키토가 특히 잘 맞는 사람은 이런 경우예요. 표준 서양식 식단, 그러니까 빵이나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카니보어는 아직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사람, 또는 채소를 좋아하고 식재료의 다양성을 즐기는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다양성이 훨씬 적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나 특정 식물성 음식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키토제닉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키토는 치료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하지 않은 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10에서 20kg 정도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당뇨 전 단계나 고인슐린 혈증, 높은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도 키토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카니보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일 먹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음식은 무엇인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카니보어 식단이란 무엇일까요? 카니보어는 기본적으로 오직 고기와 달걀 그리고 선택적으로 생선까지 포함하는 식단입니다. 빵가루를 입히거나 식물성 씨앗기름에 튀기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공을 최소화한 형태여야 합니다. 카니보어는 탄수화물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근육이나 장기에 글리코겐이 남아있긴 하지만 입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식단은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 혹은 장 피부 관절에 심한 염증이 있는 사람들, 또 탄수화물 중독 혹은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불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보어는 말 그대로 제거 식단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될 수 있는 식품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염증 유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기와 달걀 같은 음식만 허용하죠. 두 식단은 모두 저탄고지, 즉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의 정도와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죠. 먼저 키토는 탄수화물 섭취를 약 20에서 70g으로 제한합니다. 소량의 채소나 과일, 곡물까지도 허용할 수 있죠.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케토시스 상태에 머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버터 같은 동물성 식품이 주 식재료로 활용되지만 올리브 오일, MCT 오일 같은 식물성 지방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토는 비교적 유연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니보어는 거의 무탄수화물에 가까운 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하면 케토시스 대사 상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특징은 동물성 식품만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식물성 식품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키토는 대사전환에 초점을 둔 식단, 그리고 카니보어는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거 식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캠베리 박사가 언급할 두 가지 식단이 더 있는데요. 먼저 탄수화물을 70에서 120g 정도 허용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토와 카니보어의 중간쯤에 위치한 키토보어라는 식단도 있는데요. 동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되 소량의 채소를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세세한 설명보다 식단의 예시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저탄수 식단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일반식에서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영양가 높은 반찬으로 채우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토보어는 카니보어처럼 육류가 메인이지만 양파나 김치를 조금 곁들인 식단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식단을 표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저탄고지 식단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적인 카니보어나 키토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의 식단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제 캠베리 박사는 두 식단을 실천할 때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키토의 장점, 특히 사회적 측면의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키토는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훨씬 유연합니다. 가족 모임, 회식, 외식 자리 같은 곳에서요. 왜냐하면 키토는 접시에 고기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채소나 다른 선택지도 같이 담을 수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반면 카니보어는 말 그대로 접시에 고기만 놓이게 됩니다. 그 자체가 눈에 띄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배우자나 가족, 특히 부모님은 그걸 보고 왜 고기만 먹어?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거나 질문들이 쏟아진다면 키토가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봐요, 여기 브로콜리도 있어요. 저 채소도 먹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는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의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의사가 붉은 고기,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당신을 죽일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자연식 기반의 키토제닉 식단은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키토는 저당빵, 제로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접시의 절반은 지방이 있는 고기와 달걀, 그리고 나머지는 저탄수 채소, 그리고 디저트로 견과류나 베리류 조금. 이게 제가 말하는 진짜 키토입니다.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포장지 앞면에 저당, 제로라고 크게 써있는 제품 대부분은 키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은 대개 정크푸드 형태로 여러 공정을 거쳐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학적인 효과로 넘어가 보죠.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가 있는 사람은 키토제닉 식단으로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대사증후군, 과체중,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 피부, 관절에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키토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설탕, 그리고 정제곡물, 콩류, 식물성 씨앗기름 같은 것들. 이런 식재료는 사람에 따라 염증을 키울 수 있는데 키토 식단은 그런 요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염증, 중등도의 자가 면역 문제 또는 대사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키토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치료적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할 때도 왜 고기만 먹느냐 같은 수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왜 채소는 먹지 않느냐고 취조당할 일도 없고요. 정리하자면 음식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좋아하고 심각한 장 문제나 자가면역 질환이 없다면 키토가 훨씬 잘 맞는 식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서양식 정크푸드 식단에서는 키토로 넘어가는 것이 카니보어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급격하지 않으니 부담도 적죠. 이제 카니보어 식단이 더 잘 맞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키토 식단을 몇 달 동안 꾸준히 해봤는데 분명히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혹은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키토에서 카니보어로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설탕 중독이 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키토 식단 안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중독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거든요. 견과류, 베리류, 저탄수 간식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식욕을 깨우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가면역 질환이 아주 심하거나 장, 관절, 피부에 만성적이고 강한 염증이 있다면 카니보어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달라졌다,
는 반응을 목표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더 빠른 체중 감량, 더 빠른 당화혈색소 개선과 만성질환 회복을 원한다면 카니보어가 키토보다 더 빠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식단이든 지속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고기와 달걀만 먹으라고 했을 때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난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부터 카니보어를 선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캠베리 박사는 이 식단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위트 있게 풀어냈지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키토나 카니보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나 회사 동료,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카니보어의 기준으로 식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캠베리 박사의 말처럼 어떤 식단이든 효과를 보려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카니보어는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식단입니다. 이건 식단을 시작하면 당장 마주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보어가 치료식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식단에 정착하신 분들 중에는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 소화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 약물이나 식이요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쳐있을 때 마지막 선택지로 카니보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증상의 완화와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식단의 엄격함이나 사회적 시선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죠. 캠베리 박사 역시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과 염증성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수년간 키토 식단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약간의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는 이후 여러 연구나 임상 사례를 통해 소량의 곡물이나 채소조차도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카니보어로 전환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카니보어를 시도하는 건 완전 찬성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카니보어는 단순히 제한적인 식사법이 아니라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회복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그 보상은 그 식단의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만큼 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단지 체중 감량이라면 저는 카니보어 반대하고 싶어요. 그 목적만으로는 이 식단의 엄격함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모두가 그 정도의 엄격함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캠베리 박사는 두 식단을 하며 흔히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키토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저당이나 제로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제로 쿠키, 키토 김밥, 저당빵 같은 것들이죠. 탄수화물이 안 들어있으니 이런 거 먹으면 키토겠지. 이런 생각은 대부분 마케팅에 속는 겁니다. 그런 음식들만 먹으면 결국 가공된 정크푸드를 계속 먹는 셈이라 생각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키토는 오직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카니보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살코기 위주로만 먹는 것입니다. 카니보어는 단순히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코기 위주로 먹는 저지방 카니보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맛이 없어서 지속이 안 됩니다. 카니보어 식단에서는 충분한 지방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살코기만 먹지 말고 원래 고기에 딸려있는 지방을 그대로 먹고 필요하다면 라드나 버터로 조리하거나 음식에 버터를 올려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식단을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심한 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카니보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치팅해도 되겠지? 키토처럼 약간의 채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음식이 염증의 원인이 되어 소량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관절, 피부 문제로 카니보어를 시작했다면 정말 엄격한 카니보어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소고기, 버터, 삼겹살, 달걀. 이 네 가지 음식만 먹고 라드,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으로만 요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걸 먹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겁니다. 어쩌다 모르고 먹을 수도 없고 마케팅에 속은 것도 아니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자신을 용서하고 바로 다시 카니보어로 돌아오면 됩니다. 정말 더 나쁜 건 한 번의 치팅이 하루, 일주일, 한 달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식단을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큰 실수 없이 식단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심각한 증상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엄격한 카니보어를 선택했는데
평소 다이어트를 하는 감각으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주말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가 됐건 우리는 결국 계획에서 벗어난 식사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실수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오랜만에 먹으면 기대했던 만큼 맛있게 안 느껴지거나 속이 금세 불편해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죠? 저는 기름에 튀긴 음식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쩌다 가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불쾌한 느끼함이 올라오고 다음날 속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입에서는 맛있어도 그 음식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먹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팁인데요. 식단을 시작할 때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심리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이런 결심은 그 음식을 더 갈망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식단의 효과를 몸으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집착했던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라면을 끊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집에 있던 라면 유통기한이 다 지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이라면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 라면 진짜 사랑했거든요. 이제 캔베리 박사는 이 식단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저탄수화물 식단과 키토버를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 저탄수화물 식단, 키토제닉, 키토보어, 카니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식단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전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표준 서양식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으로만 천천히 바꿔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대폭 줄이고 가공식품을 끊습니다. 적응 기간에는 조금 허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저탄수 식단을 몇 주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진짜 자연적인 식품 기반의 키토제닉 식단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육식 위주의 소량의 채소를 허용하는 키토보어로 바꾸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마지막으로 엄격한 카니보어로 전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중하고 변화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성향이라면 이렇게 서서히 식단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바로 뛰어들 거야. 이런 성향이라면 곧바로 카니보어로 가도 위험하거나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설탕이나 탄수화물 금단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덜 불안해지고 버티기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몸 상태를 걱정하면서 식단을 중단해버리기도 하죠. 저는 22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키토와 카니보어를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토를 선택하든 카니보어를 선택하든 이미 이긴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미국 성인 인구의 95%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키토나 카니보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거나 이상한 유행 다이어트 정도로만 생각하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헬스장 다니는 남자들만 하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카니보어를 실천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저는 항상 카니보어 커뮤니티 안에 있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근육 키우는 남자들만의 식단이 아닙니다. 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토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현대 사회 대다수보다 훨씬 건강을 의식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정제곡물, 설탕, 가공식품, 씨앗기름을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아직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의 절반을 이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피드백과 잠깐의 흔들림만 있을 뿐입니다. 가족 모임, 회식, 파티에서 의도치 않게 엉뚱한 걸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망쳤다. 그냥 다시 예전처럼 먹자. 그러면 진짜 패배하는 겁니다. 대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바로 키토 열차 혹은 카니보어 열차에 다시 올라탄다. 왜냐하면 이 식단에서 벗어나면 다시 건강이 분명하게 나빠진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몸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고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This is Dr. Berry. I'll see you next time. 물론 어느 한 가지 방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할 때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둘 중 어느 쪽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연이라는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방법이야 자신에게 맞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겠죠.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식단 적응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이 식단을 너무 정석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 단계 없이 처음부터 완전한 키토제닉, 완전한 카니부어로 전환하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대사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건 쉽게 말해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혈액 속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의존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심해요.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하루아침에 줄이면 당연히 견디기 어렵고 키토플루 같은 부작용도 세게 맞겠죠. 그러니 저는 캠베리 박사의 설명대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는 하루아침에 카니보어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겪게 되는 탄수화물 갈망과 키토플루 증상은 장난 아닐 거예요. 저는 이 식단이 주는 효과보다 지속성에 집중했어요. 어떤 식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속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단계인 저탄수화물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정도 제한으로도 저는 충분히 효과를 받고 지속하는데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만약 더 엄격하게 한다면 내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속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일 뿐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점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제시된 여러 식단의 단계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지속 가능한 지점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일단 시작해 보세요. 해보지 않고 알아보는 것보다 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고 알아가고 고쳐가는 게 훨씬 빨라요. 저도 키토 식단을 알고 나서 실행하기까지 꽤 오랫동안 머뭇거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러니 여러분도 막 내일부터 고기만 먹을 거야, 이렇게 거창하게 결심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이고 고기나 달걀을 조금 늘려도 확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렇게도 식사가 되는구나. 탄수화물 없이도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구나 하고요. 그 작은 깨달음이 이 식단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